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죠.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이니까 1년하고 한 20여일 정도 남은 건데요. 자, 지난해 지방선거 후에 달라진 도내 정치 지형과 선거법 개정 이슈 등 갖가지 변수와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내년 도내 총선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디 아이덴티티 메시지 전략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상당히 지금 저 총선 앞두고 복잡하게 진행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네네. 자, 총선이 뭐 1년하고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1년여 정도 남은 거죠. 자, 일단 뭐 도내 총선에 대한 분위기, 반응들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지금 사실 이제 아직도 1년 이상 좀 남은 기간이긴 하지만, 예. 지금 특별한 또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총선이라는 것이 바로 또 대선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 혹은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 네. 뭐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도당 사무처장을 교체했죠. 사실 네. 도내 이제 실질적인 사령탑이란 그 자리인데, 네. 네, 도당 사무처장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앙당의 차승호 이제 국장을 오고 이렇게 지금에 있는 이호근 처장이 이제 당 대표실로 갔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총선에 대한 좀 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전열을 좀 정비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게 하고 뭐 민주당도 11일 날 강원도청에서 그러니까 중앙당 지휘부가 총출동해가지고 네.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정책협의, 예산협의라는 이제 외피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원도를 챙기겠다. 그것은 네.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최문순 도정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총선에 대비하겠다. 그런 사실 이제 전략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주요 정당들의 지금 모습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지난해 좀 돌아보면 6.1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정치 지형도 뭐 상당히 급변했다고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시장 군수들 뭐 도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고, 반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보수세가 약해졌다, 뭐 이런 평가들인데, 이 지금 지방선거 여파가 내년까지 미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 부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게 왜냐하면 예. 일단 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의원들 말하자면은 어떤 인적 인프라, 네. 어떤 그 총선을 치르는 SOC라고 볼 수 있는 아하, 예. 그 이제 세력들이 네. 완전히 변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변화된 세력을 바탕으로 치러야 하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이게 총선은 지방선거와는 달리 어떤 당의 인기, 그 다음에 이제 인물 중심의 구도가 짜여지고 중앙적 이슈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 이슈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예.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인물과 혹은 네. 이제 어떤 좀 작더라도 지역의 이슈들이 일정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제한적 선거라면은 예. 총선은 전면적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그 당에서는 이제 그 당의 인기와 어떤 당에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총출동해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들이 그만큼 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선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보기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총선을 예측하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정 정도는 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작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있죠. 예. 그것만 가지고 내년 총선을 예단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그렇죠. 선거 전략들이 각 당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네. 또 어떤 분들이 또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봐야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여하튼 역대 최고로 보수 정당들이 몰락했던 게 지난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강원도의 정치 지형이 변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탄핵 이후에 어떤 이런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세력들이 몰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네. 정치 전문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예. 어떤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도민들의 어떤 정치적 기호의 변화인가. 예, 그렇죠. 아니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그 탄핵 이후와 네. 혹은 이제 남북관계 바람으로 봐야 훈풍으로 되는 인한 건가? 일시적인 예. 어떤 효과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의 어떤 그러니까 강원도민을 포함한 전체적인 국민들의 네. 유권자들의 어떤 그 정치적 수준과 인식이 높아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아하, 예. 자, 이것을 이제 그러면은 각 당이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했고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녹여냈고 예. 가치로 승화시켰느냐 이 부분이 이제 총선에서는 다시 심판받을 건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선거는 중앙당의 인기가 조금 작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총선은 거의 똑같이 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중앙의 가요. 이슈들이 지역 총선까지 그대로 미칠 수 있다.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각 당이 이제 결국 남은 1년을 준비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이제 과제가 되겠고,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입장의 경우에서는 정말 정책 성과를 얼마나 내고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렇게 레짐 체인지 이른바 어떤 그 체제 변화를 시켜줬는데 네.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을 얼마나 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놓고 심판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도내 역대 총선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보고 네. 싶은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 17대 선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6대 선거까지는 예. 김대중 정부였기 때문에 예. 지금의 정당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네.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놓기는 조금 이제 예. 분석을 하기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17대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다면 이게 2004년이었습니다. 아, 2004년에 17대 총선이요? 예,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당시 한나라 자유한국당이 전신이죠. 그렇죠. 한나라당이 6석, 열린우리당이 2석을 얻었습니다. 네, 6대 2네요. 예, 그렇죠. 근데 예. 18대 총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제 바로 출범기 초기였던 2008년이었는데 네. 이때는 또 한나라당이죠. 네. 자유한국당이 전신, 한나라당이 3석, 무소속 3석, 통합민주당이 2석을 얻어서 무소속의 약진이 이제 그 눈에 띄는 겁니다. 예, 이때는 또 영동 지역들이 무소속이 그렇죠. 많으셨네요. 예. 당선자들이. 당시 근데 영동의 그 정치 지형이 조금 말하자면 여야도 아니었던 어떤 그런 좀 약간 그 가운데 중립 지역에 있었던 그런 민심으로 보여지고요. 네. 19대 총선에서는 이제 지금 그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네. 새누리당의 대표, 그러니까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네. 완전히 쇄신했던 새누리당이 예. 9대 0이라는 강원도 내 9석 선거구로 모두 석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구별로 약간 박빙의 승부가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네, 이제 네. 9대 0이 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직전이죠. 우리 이번 총선, 그러니까 20대 총선, 예. 20대 총선에서는 이제 이제 새누리당이 6석, 더불어민주당이 하나, 네. 무소속이 하나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도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를 겪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석수만 지금 비교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조금 왜곡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9대 0, 뭐 6대 1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박빙 선거구들이 그렇죠. 또 예. 많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였느냐 그렇죠. 이런 걸로 지금 봐야 되는데 자 21대 총선은 여하튼 내년 4월 15일 수요일 날 치러지는 걸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총선 전망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저희가 뭐 수치를 다 인용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총선 역시 민주당이 우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와 있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나 뭐 대통령이라든지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물론 그 정치가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1년이라는 이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저는 어쨌든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부 네. 여당이 이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 선거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물, 구도, 정당 이 세 가지 요소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인물, 구도, 정당입니다. 정당. 이게 이제 예. 선거의 세 가지 요소인데 예. 바로 이제 인물은 공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구도는 무슨 걸 얘기하냐면 구도는 과연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아마 구도가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정당은 네. 당시 정당의 인기를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 그렇죠, 정당 네. 지지율.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고 보는 게 그럼 이제 과연 변화된 새 인물을 공천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지금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하느냐 문제가 상당히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성과를 내야죠. 그렇죠. 자, 정당의 인기는 곧 국민의 지지라는 건데 국민의 지지가 결국 정책에 동의하고 그것을 공감해낼 때 지지를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매우 이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는 이제 정부 여당은 이제 성과가 중요하겠고 네. 자유한국당 과연 외연 확장이 어떻게 이제 보수 대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예.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음 총선은 중간 평가적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잠재돼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결국은 집토끼들을 잘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어떻게 그렇죠. 공략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선거제도 개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지난 17일이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협의를 했죠. 네. 이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소장님?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네. 그 많은 것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생각하실 건 없고요. 예.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이죠.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구가 253명이고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 어떤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 어렵다는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표가 그렇죠. 이제, 사표도 예, 있고 이제 생긴다는 말하자면 이제 지역별로도 균등하게 과연 민심을 반영하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야 사당이 선거구제 개혁안을 낸 것이 300명으로 유지하되 네. 지역구는 225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네. 지역구는 꽤 줄이는 거죠. 대신에 47명의 비례를 75명으로 늘리자. 자, 지역구는 그러니까 28석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되죠. 예. 다만 여기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붙느냐면 전국의 정당 득표율을 가진 정당이 연동률을 50%만 가지고 비례를 준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적용해서 비례를 선출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면서 자유한국당은 300명의 의원 정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네. 의원 정수 자체를 270명으로 줄이자. 그러니까 30명의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를 전면 없애자. 말하자면은 어떤 직능과 대표 단체들의 성격을 와서 전문적인 이제 그 의정 활동의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예. 지역구를 현재보다 17석을 증가해서 지역 대표성을 더 강화하자.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의견도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네.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직능의 대표들을 그렇죠.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거구제 개편 이슈가 나왔던 게 결국은 정당 지지율하고 국회의원 의석수하고 맞지 않는 미스매치되는 그렇죠.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해소하냐. 소수 정당에 그렇죠. 이제 배려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네요. 지역구 의석 28석을 줄이는 대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렇죠. 예. 비례대표를 또 28석을 늘리는 거죠. 예. 그렇게 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안에서 지금 또 복잡한 거는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또 2명으로 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어요. 이건 아직 이제 잠정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예, 각당 예. 이제 여기에서 당론을 모아줘야 되는데 예, 지금 추인을 또 받아야 예, 되겠죠. 당론이 지금 모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강원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이게 뭐 제일 궁금한 사안인데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강원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행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네. 300명의 지역구 253과 비례 47이니까 강원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뀌는 이제 여야 4당의 안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의 225석을 기준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인구 상한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인구 예. 상한이 그러면은 30만 7,041명이 되고 예. 하한선이 15만 3,405명이 되는 겁니다. 15만 3,560명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좀 예. 약간 애매한데. 네, 네, 네. 15만 명으로 명. 놓고 예. 봤을 때. 그러면 올 1월 기준으로 하면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는 13만 6,942명입니다. 미달을 하네요. 인구 하한선. 제주동 대상이죠. 그럼 이건 통합 대상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다음에 동해 삼척도 15만 9,164명이면 여기도 간당간당합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따라서. 그럼 일단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여야 4당이 합의한 안만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예상을 해본 예. 건데 일단은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높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이제 거기에다 더 문제는 그러면 예. 이게 만일 그게 이제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네. 어디에 붙일 거냐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게 예. 지금 뭐 이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홍천, 철원, 양구, 인제에다가 고성, 속초를 넣는 7개 매머드 시군이 들어가는 안이 하나 또 있고 그다음에 네. 여기 양양은 강릉에 붙이는 안이 또 하나가 지금 회자가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한번 그러니까 아마 검토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태백, 횡성, 영월, 정선, 평창을 분리시켜서
동해 삼척과 태백 정선을 붙이고 예. 횡성 영월 평창에 홍천을 붙이는 안도 이제 여러 가지 그걸 검토한 중에 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저기 피자 나눠 먹기도 아니고 이게 너무 복잡한데. 만일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예. 상당히 좀 후폭풍이 있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대표성 문제가 나오는 그렇죠. 예.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권역별 비례대표. 네. 그러면 강원도는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를 어떻게 받는 방식으로 지금 이 나온 안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원 지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예. 이제 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네. 50%를 적용해가지고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일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의석수가 감소될 경우에는 네. 좀 전략적으로 강원도 몫의 비례대표를 이제 정당 차원에서 조금 미리 요구해서 이제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왜냐하면 이게 성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저렇게 그 여야 사당 안으로 하면 막 갈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대의 정치도 무색해지는 거고 예. 본질이 이제 그 우리가 녹여지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네. 농촌 지역 특징이라는 면적도 고려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75명의 비례대표를 이제 정당 득표율로 해가지고 지역별 이제 권역별로 이제 연동하는데 거기에 이제 강원도 몫을 더해서 좀 얹으면은 좀 정치적 악화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진 바는 아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보완책도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이건 법안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강원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6개 권역으로 분리를 했을 때 대전, 충청, 남북도와 지금 한 권역으로 묶이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요걸 놓고 지금 각 정당에서 추인을 어떻게 하느냐 또 변화가 있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도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자유한국당 안은 네. 비례대표를 전면 폐지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또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 현재 지역구보다 전체적으로 17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 현재 뭐 기계적으로 계산해 놓고 본다면은 네. 현재 상황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네. 아니면 최대치는 한 석 정도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예. 뭐 아무튼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야 사당이 그 안으로 볼 경우에 예.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에서는 또 춘천에 대한 관심도 높잖아요. 그렇죠. 현행으로 보면 춘천은 현행 분구 대상입니다. 분구 대상이 되는 그런데 거예요. 이게 이제 1월 말 기준 놓고 보니까 28만 574명인데 네. 현재 의석수대로 하면은 이제 당초 기준은 27만 3,128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하는데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7,041명. 아, 거기는 또 미치지 못하죠. 그것도 미치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또 사실 춘천에서는 분구에 대한 기대가 예. 상당히 큰데 그렇죠. 이것 또한 이제 좀 그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에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 뭐 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자유한국당이 뭐 2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잖아요. 지도부가 새롭게 선출이 된 건데 자, 일단은 뭐 분위기는 초반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여 공세를 좀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지지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새롭게 진영을 갖춘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의 영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그리고 이제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 그다음에 사실상 첫 리더십을 갖춘 정당이 된 거죠. 와해 위기에서 지금 그렇죠. 빠져나온 거로 봐야죠. 그나마 이제 자기들이 정통성을 부여한 이제 말하자면 대표가 나오는 네, 거죠. 비대위 체제에서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나와서 지금 사실은 좀 약간의 우경화의 이제 길을 걸으면서 네. 어찌됐건 지금 보수층의 지지를 얻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한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앞으로 예. 이제 한 15%에서 20% 되는 이제 이 중도를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연 확장에 나서야 되는데 예.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 외연 확장을 사람의 체인지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당의 정책과 가치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이른바 정강 정책으로 할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한 친박 청산과 네. 새로운 인물 수혈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국민적 공감과 어떤 호응을 받을 것인지 이게 과연 저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순항할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라고 보는데 네. 당장 지금 4월 3일 날 있은 두 곳의 재보궐선거 예, 있죠. 예. 우리 뭐 이것도 강원 굉장히 지역은 없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뭐 자유한국당 대표 진영은 뭐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 우리 강원도 내 선거구별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네. 일단 춘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논란의 진원지가 됐었죠. 춘천 출신의 김진태 국회의원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부터 어떤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주목을 받았었는데 야, 이거 뭐 사실은 춘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지 않습니까? 또 강릉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그 당협위원장도 맡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변화 뭐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원도에 저는 이제 선거구별로 한번 살펴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는 강원도 선거구의 가장 큰 그 어떤 특징과 핵심은 네. 이번 다음 총선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3선들이 얼만큼 교체 폭을 보여줄 것이냐. 지금 사실은 상당히 중진들이 예, 많은데요. 그러니까 네. 재선 3선이 이제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만큼 생활하고 또 공천을 받느냐? 그렇죠. 예. 또 얼마만큼 또 새 인물들이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이제 이른바 이제 핵심적인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네. 김진태 의원의 이 당선 여부와 함께 그다음에 네. 공천 여부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분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 예. 자원들이 많아서 네. 이게 한 석이 될 경우에는 뭐 굉장히 경쟁률이 그만큼 이제 치열해지는 거고. 치열해지겠지만 예. 분구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아주 양질의 엘리트 예비군들이 많거든요. 아하, 여야를 불문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는 이제 그런 네. 경우가 되겠고요. 원주는 저는 민주당의 약진이 정말 총선에서도 과연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아하, 예. 지금은 이제 1대1 예, 구도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원주 갑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자, 김기선 그렇죠, 의원이고요. 그렇죠. 원주 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그렇죠. 의원이시죠. 예. 두 분이 이제 1대1 구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완사이드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완승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민심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원주 선거구의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뭐 강릉은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이제 공천 여부겠죠. 예. 지금 당협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명희 전 시장이 과연 이 총선에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것인가 여부가 예. 저는 강릉 선거구는 이제 굉장히 좀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영 평정 이쪽은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그 염동열 의원이 이제 강원랜드 여러 가지 사건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다시 네. 이제 공천 여부가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 이제 염동열 의원도 과연 이제 중진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제 기로에 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폐광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예. 작용하는지 한번 아하, 그것도 지켜볼 예. 대목이고요. 속초 고성 양양은 이제 어쨌든 뭐 이양수 의원이 이제 친박의 핵심으로서 이제 재선 네. 가능성 여부와 함께 또 이제 정문원 의원이 다시 권투 중립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고 뭐 접경지 같은 경우 우리 홍천, 철원하천, 양구, 인제는 황영철 의원이 불출마했잖아요. 선언을 하셨죠? 했죠. 예. 하고 이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하긴 하는데 예. 사실 국회 예결위원장 맡는 거 보면서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이제 강원도 쪽 민심은 조금 좀 들여다보고 있구나는 좀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그 황영철 의원이 이제 그 1년씩 더 서로 이렇게 나눠 갖기로 이제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강원도 입장에서 어쨌든 예결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뭐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바람직한 걸로 보여요. 자, 뭐 준비된 시간들이 좀 지나가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여하튼 뭐 내년 총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인물들 누가 지금 물망에 오를 거냐 공천을 받을 거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자 중량급 있는 중앙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도 계속 지역 언론에서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어느 선거나 이제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게 기구와 갈망이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항상. 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3% 우리 도세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참 뭐, 인구도 예. 3%, 산업 경쟁력도 3%. 네, 정치력이 약하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들은 힘 있는 인물에 대한 이제 희구가 큰 이제 그런 네. 유권자들의 소구력이 있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의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 찾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내년 총선에서 정말 잠재적인 그 출마 후보군으로 봐야 될 분들이 네. 지금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네. 전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상당히 저는 그 잠재력인 후보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장을 맡고 있는 원경환 청장도 저 태백 태양 영평, 우리 저쪽 영평역이죠? 저 폐강적 지역구에도 굉장히 좀 그 인구 회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분은 이제 산업자원부 차관보를 지냈는데 춘천 출신인데 현재 정재훈 저 수자공사 한국 저기 수력 원장 한국 한수원 사장 아. 이분도 굉장히 그 중앙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하튼 아직까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어떻게 바람이 부느냐,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보수 세력이 결집하느냐, 진보 세력이 또 응집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우리 총선 1년 앞두고 전반적으로 강원도 내 이슈와 현안을 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통해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이슈와 현안들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수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